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개사 법령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공부 다들 처음이시죠? 그래서 오늘 정식 이제 수업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수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오늘은 그냥 오프닝이니까요.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말씀드리고, 한 번 정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이 지금 이틀이 지나가 수업을 했죠. 이틀을 했는데,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과목 모두 했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민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부동산학 개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과목입니다.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2차 과목은요, 모두 이제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2차가 시작되는데, 요 2차 과목은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 공시법과 세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2과목으로 구성되고요. 근데 이제 공시법과 세법은요, 시험은 한 과목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둘이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따로 공부해요. 그러나 이제 시험은 한 과목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에는 이렇게 3과목으로 일단 구성되는데 공부는 4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실무를 갔을 때 실무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실무 과목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와 2차 현재 나눠져 있는데, 차수별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는 차수별로 나눠져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과목이 일단 들어있는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과목의 지금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식 명칭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보셨죠? 실거래가 신고제.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의 명칭이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걸 줄여서 제가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큰 테마가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럼 지금 이 법령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2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법령은. 그래서 법령은 2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지금 올해서부터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실거래가 신고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전에는 이 법이 우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 있었는데, 이 2법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나눠져 가지고 법령이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을 위주로 법령 쪽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 이제 실무는 말 그대로 중개 실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 출제 비중,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금방 이제 이해를 하는데, 법령과 실무의 출제 비중이 7대3 정도예요. 그래서 법령 쪽에서 70%,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약 30%가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 우리 과목은 토탈 40문제입니다. 공시세법 물론 합쳐서 여기도 40문제고, 공법도 합쳐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2차 과목 120문제고요. 이걸 논스톱으로 이제 2시간 반 동안 15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돼요. 이거를. 그럼 요거 공시법 몇 문제 나오는지 들어보셨어요? 공시법 24개. 그래서 공시법 24개인데, 이 공시법은 2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부동산 등기법하고 이제 지적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법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법률로 구성돼서 공시법이 24개 나오고, 세법은 물론 그럼 16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과목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공법은 원이, 물론 40문제가 나오고, 6개의 법률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법령 쪽이 이 2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70%고, 법령 쪽에서, 실무 쪽에서 약 30%입니다. 그럼 토탈 40문제 중에 70%라면은 28개가 법령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1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 법령에서는 30개에서 약 32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10개 내지 8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출제 비중은 7대3으로 지금 현재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험에 낼 때는 법령 쪽을 약 30개, 그 다음에 실무 쪽을 약 10개 내는데 지금 우리 27회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27회.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날 치러졌던 게 이제 26회 시험이었습니다. 26회 때는 여기 법령 쪽에서 32개가 나왔어요. 실무 쪽에서 8개가 나왔습니다. 출제가. 일단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법령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32개를 지금 올해 시험에서 냈던 거예요. 26회 때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법령 쪽의 비중을 높이는 게 우리한테 시험에 유리할 것 같아요? 실무 쪽을 높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법령 쪽이 왜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무가 쉬울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다 보니까 뭐 중개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쪽을 높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 쪽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령 쪽이라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게 내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 쪽은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무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 민법이나 개론이나 여기 공시세법, 공법 이런 내용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쪽에서 엮어서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어렵게 내잖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내버려도 이거는 실무다, 시험법을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비중을 높여놓으면 대단히 이제 어려운데 요즘 최근의 경향은 이제 법령 쪽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30개 정도를 통상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이에요. 원래 시험에서는요. 법령과 실무의 출제 비중이 원래 6대4였어요. 그러니까 15회 전까지만 해도 약 6대4 정도로 출제했는데 지금은 현재 7대3으로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30개 정도가 출제된다는 점이 지금 현재 우리 출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 28개 내지 30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법령과 실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건 이제 우리가 일순환을 하게 되면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공인인증서 법령이라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일단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법령 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주로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뭔가 중개대상 물이거든요. 중개대상 물에 대한 내용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식당을 하더라도 영업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여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럼 중개사무소를 이제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내가 누구를 고용하고 또 이 고용인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장은 등록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또 할 수 있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쉬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중개사무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 중개업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법률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개업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개업자라고 통상 불러왔잖아요. 중개업자로 불러왔던 것을 올해서부터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 개업공사를 제가 줄여서 지금 개공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개업공사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개업공사에 지녀야 될 의무들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요 의무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한테 어떤 사항을 브리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확인 설명했으면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서 쓰는 그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법령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수를 얼마 내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기타 우리는 요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제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런 사항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법의 주 목적이요. 이 개업공사를 어떻게 하면 규제할까 하는 목적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은 이런 식으로 현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걸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공법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 사항들을 따지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령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이 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했을 때 언제 계약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거래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절차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요령을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요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현재 28개 내지 30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실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과목에서 모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연계해서 이제 이쪽에서 실무 쪽에서 공부하는데, 주로 이제 민법이나 공법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과목에서 하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2차 과목에서 하는 공법의 내용, 이런 등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실무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모두 겹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 쪽에서 고유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실무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확인 설명서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물건을 의뢰받으면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브리핑을 하고 나서 이 브리핑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쓰는 요령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실무 쪽에서 공부하고요. 나아가서 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요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는 당연히 경매 업무를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매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여기서 또 다루게 돼요. 이게. 그래서 경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물론 이제 공매도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법원의 등록 절차,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서 우리한테 고유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내용은 실무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은 의뢰인들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의뢰인한테 이거 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무 쪽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실무에 엮어서 같이 요게 실무다 하고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문제 비중이 이제 우리는 8개 내지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로 공부하지만 우리가 했지 않았던 내용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른 과목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우리 쪽에서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령과 실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일단 참고만 해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27회를 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26회 시험이 지금 현재 치러졌는데, 요걸 잠깐 시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민법하고 개론은 어제 했고 민법은 월요일 날 했을 걸로 보이는데, 올해 26회 시험에서 1차 과목이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쉬웠다고 하죠? 두 과목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웠대요? 민법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회 시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26회 시험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25회 때 개론을 너무너무 어렵게 냈던 거예요, 이쪽을. 그래가지고 26회 때는 이제 개론은 조금 쉬워질 것이고 민법이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웠던 평이 이제 많고요. 다음에 개론은 상대적으로 약간 쉬웠다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했던 시험으로 일단 1차 과목이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2차 과목인데요. 2차 과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25회 때였죠. 25회 때 공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냈어요, 이쪽을. 공법을. 그래서 이제 공법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공시법이 지금 두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등기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냈어요, 25회 때 이거를.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을 빵점 맞으신 분도 있어요. 등기법이 12개에다가 지적법이 12개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4개인데, 24개인데 그래도 빵점 맞고도 합격을 하셨답니다.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커버를 한 거예요.
커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에서 모두 커버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법 중에 등기법이 어려웠으니까 26회 때는 이 부분을 조금 평이하게 낼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차 과목은 공법이 약간 이번 26회 때는 어려웠다는 평이 있었고요. 우리 과목을 그래서 26회 때는 어렵게 낼 거란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두 과목을 어렵게 냈으니까 이제는 순서가 우리 쪽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올해는 어렵게 낼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를 높여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측을 빗나갔죠. 예측이 빗나가서 역시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한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평이한 정도가 아니고 난이도 중하급의 문제가 대다수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대충 득점을 다 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합격자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중개법은 보통 합격 라인이 이번에 한 87.5점 정도, 그러니까 5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약 합격 라인은 한 85점을 분명히 넘길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예측이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지금 현재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6회 시험은 결국은 1차도 무난했고 2차도 결론적으로 공법이 약간 어려웠지만 무난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26회가 그럼 무난한 시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됐고요. 그럼 결국은 25회 시험도 시험이 개론이 어려웠지만은 민법에서 커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법하고 공시법이 25회 때 어려웠지만 중개법에서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5회도 마찬가지고 26회도 마찬가지고 크게 시험이 어렵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게 과연 최근의 경향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죠. 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통설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있잖아요. 이때는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총선이 지금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험을 약간 쉽게 낸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받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인원이 매년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것은 뭐 15만 명 막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건 인원을 합친 거예요. 인원 1, 2차 인원을 합쳐가지고 뭐 20만 명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1차 과목 정도가 1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들, 그러니까 1차를 응시하겠다고 보신 분들이 약 한 11만에서 12만 정도? 이 정도 지금 추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시험을 보겠다고 올해 26회 때 추론했던 인원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뭐 20만 명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는 1차는 약 3만 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25에 대비해서. 3만 명 정도가 늘었고 2차 과목에 대해서는 9만 명 정도가 약 2만 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만 명 정도가 지금 25회 때보다는 26회 때가 늘었던 거예요. 늘었던 거고. 근데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약 65% 정도만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합격률 발표할 때,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률이 몇 프로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 합격률을 따질 때는 통상적으로 2차 시험에 들어간 인원만 갖고 따져요. 1차 시험에 들어가는 인원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합격은 2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 9만 명 정도가 지금 26회 때 출연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은 이 중에 약 한 6만 명 정도? 그래서 6만 명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65% 정도가 들어가요. 통상 65% 정도가. 그러면 6만 명 정도 대충 들어갔을 때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지금 내는 문제가 통상 합격률이 약 20%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5회 때는 19%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약 20% 정도를 합격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20% 정도 합격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26회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26회 합격자들은 12,000명 내지 13,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는 시험이 지금 조금 다른 해보다 평이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나오면 이제 맥시멈 한 15,000. 그다음에 이제 적게 나오면은 12,0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전체 합격률은 약 2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그럼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이 학원에서는 얼마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게 주 관심사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학원마다 이거는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학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그 학원의 합격률은요, 학원의 합격률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를 약 30%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30% 이상을. 그래서 그 30% 이상을 지금 합격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 30%라는 이유는 전체 학원의 등록 인원 대비 합격률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1년간의 수업을 쭉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9월달, 10월달 갔을 때 최종적으로 학원에 계속 나오는 인원이 있거든요. 이 인원들을 대비해서 합격률을 딱 따지면 50%가 넘어갑니다. 이때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통상 제가 이 강의한 경험으로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이 강의실에서 계속 보이시는 분 있죠. 이분은 다음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의 틀림없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틀림없이 다시 봐요. 틀림없이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개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2차 과목 중에는 어느 과목이 가장 쉽다고 그럽니까? 중개사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개법을 2차 과목에서는 고득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정기적으로 내년 다음 주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개론은 여러분들이 대충 수업 내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들어도 모르고 다시 가서 공부해도 모르고 다시 와서 들어도 몰라요. 이거는 그만큼 어려워요. 1차 과목. 근데 2차 과목이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많이 밀접한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과목은 바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두 수업 시간에 거의 이해를 해버려요. 이해를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러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순환식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이 2차 과목에서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쉬운 과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1년간의 스케줄을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특강하는데 마지막 중개법 특강할 때 나온 인원 있죠. 그분들이 그 학원의 합격 인원이에요.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특강을 100명이 들었다. 그럼 그 학원은 마지막 합격 인원이 1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특강을 듣는 인원들이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그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수업을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년간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니까 이게 수업 빠지는 게 또 습관이에요. 수업 시간에 나와서 이 조는 것도 습관이고요. 늦게 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습관을 이제 잘 들어놓으면 1년간의 스케줄이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과목은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26회는 일단 무난한 시험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은 27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27회 시험을 잠깐 예측을 해볼까요? 잠깐 해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이 올해 어려웠어야 되는데 쉽게 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는 이건 아무도 모르죠. 뭐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경향 자체가 최근 시험은 일정 소양을 갖추면 일단 합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는 추세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이 부분을 너무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워낙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실업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괜히 어렵게 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끄럽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난하게 시험을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1년간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됐는데 꾸준히 그래서 이제 학원에 나오시면서 내가 강의만 충실히 들었다. 그다음에 내가 시간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7회 시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일단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경향에 딱 두드러진 게 그거예요. 두 과목을 다 쉽게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둘 중에 한 과목은 어렵게 내는 거예요. 다음에 2차 과목을 세 과목을 다 어렵게 내진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 한 과목은 어렵게 낸다는 거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과목을 어렵게 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 그러니까 우리 과목 누구나 다 고득점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목을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그냥 우수수 불합격 가는 거예요. 우수수.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선생으로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년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1년간의 스케줄은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1월 강의, 12월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용어 같은 거를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 11월, 12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과정은 시험과는 관계없는 기초 용어라든가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가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여기서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같은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움을 받는 거고 이 과정에서 근데 작년에 공부를 했거나 또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 부분을 더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과목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과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듣게 되면요. 사실은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왜 이 제도가 들어와 있고 이 제도가 이 과목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나 그제 한 학원에서도 그 공부를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기초 입문 과정을 듣고 나면요. 아, 그동안 몰랐던 게 다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이 연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했던 분들은 입문이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언제 나오느냐? 1월달. 빨리 나오신 분이 1월달 나와요. 빨리 나오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나오신 분은 3월달 나오고 더 늦게 나오신 분은 7월달에 나오는 분도 있어요. 더 늦게 나오신 분은 9월달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9월달에 나오신 분들은 100% 불합격이에요. 100% 불합격입니다. 그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제도의 연역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용어를 잡고요. 그 다음에 1, 2월 과정이 있죠. 그럼 이제 지금 책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1, 2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을 일단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줄기를 잡고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 4월이 되면 다시 기본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약간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이 또 되는데 이 5, 6월 과정은 이제 학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대다수 학원들이 이제 5, 6월까지 이론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이론 정리를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을 끝내게 되고요. 그럼 이제 7월달 되고 8월달 됩니다. 그럼 문제집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문제집이 나오면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적응 능력을 여기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문제집 가지고 7, 8월 달에 이제 한 과정을 또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월 달이 되게 되면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는 걸 이제 하게 돼요. 이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동형이라는 게 그겁니다.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얘기인데 그 각 과목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각 과목 첫 시간에 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40문제 과목이니까 40문제를 시험을 볼 거예요. 공시법, 세법은 합쳐서 40문제니까 뭐 이거는 약간 이제 공시법 교수님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24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24개를 두 번 보는 경우도 있고 30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40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9월 동형 모의고사는 첫 시간에 전부 다 이제 시험을 보고 2-3시간 동안 우리가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부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던 거고 여기서는 이론 요약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요. 근데 동형 모의고사는 순수한 모의고사 이거는 순수하게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범위를 가지고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요게 효과가 가장 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9월 달에 4주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이제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백선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는 특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달까지 동영모의고사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주로 이제 특강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1년간의 과정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영모의고사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중개법은 몇 점 맞아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시험에서. 제 과목, 공사법. 90점을 얘기했어요, 누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80점 얘기했죠? 그래서 중개법은 2차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럼 80점이면 40문제 중에 몇 개입니까? 32개 맞춰야 되죠? 8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탱탱 안 하고 시험 봐도 80점 맞았죠? 근데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80점 이상은요, 이건 대단히 높은 점수예요. 이건 보통 점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점수.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득점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 80점 이상 못 맞으면요, 결국은 불합격을 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동영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9월 달에 32개 이상은 맞춰야지 내가 합격 라인에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해 26회 대비를 하면서 제가 약간 강도를 높여서 수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통상 시험이 1주차가 동영모의고사, 2주차 동영모의고사, 3주차, 4주차 이렇게 가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합격 라인에 드신 분들이 있죠. 지금 하신다는 분들이 1주차에 몇 개 맞았는지 아십니까? 28개 정도. 하신다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는 하신다는 분들이 약 29개 정도. 3주차 정도는 하신다는 분들이 약 30개 정도. 이거. 그리고 4주차에 지금 하신다는 분들이 몇 개 정도 맞췄냐면 32개. 이 정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주차를 가게 되면 시험이 거의 한 달이 안 남아있어요. 이게. 그럼 결국은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은요, 시험장에서 무조건 85점 이상을 득점해버립니다. 그냥. 이분들은. 그럼 결국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신만 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요, 결국 대부분 20개에서 24개대로 깔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금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중개법을 동영모의고사라고 봤는데, 맞춰봤더니 24개, 좀 맞춘 게 26개,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몇 개 맞춰야 된다고요? 32개는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잘 견뎌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쉽게 답을 고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중개법을 저는 조금 다른 선생님보다 약간 어렵게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하는데,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중개법이 뭐 말장난 과목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선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갔을 때 내가 정답이다 하고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치는 걸 저는 항상 저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9월달, 10월달 과정을 가면서 쉽게 갈 거냐, 어렵게 갈 거냐, 항상 고민하는데, 항상 결론은 어렵게 가자예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니할 말로 욕 나올 정도로 쉬워야 돼요, 문제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80점 이상을 득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1년간의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9시월 과정이 약간 어려울 거예요. 시험보다는 약간 어렵게 연습을 합니다, 항상. 그래야지만 시험을 쉽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다음에 이제 1차 과목 선생님은 저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 시험 경향 자체가 1차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는 개정이 되는 과목이 아니죠. 민법이나 개론은 개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할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2003년도 7월 1일 날 그 개정민법이 지금 시행이 됐는데, 약간의 순진만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민법이 지금 이제 용어를 우리가 민법 용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지금 현재 순화시키는 차원에서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법은 개정이 다 안 되는 과목이고요. 이건 개정을 자주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민법은 모든 법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놓으면 우리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을 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과목은 개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27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그럼 몇 번 치러졌습니까? 27번. 아시네요? 우리가 27을 대비하자면 시험 자체는 27번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15회 들어보셨어요? 15회 전설. 15회 때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이때. 그래서 23만 명이 응시 추론을 했어요. 시험 보겠다고. 그랬다가 전국적으로 1200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1%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5회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7을 대비하지만은 현재 시험은 27번을 치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27번을 시험을 치렀는데 40문제씩 27번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1차 과목을 생각해보면 기출문제가 1000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기출로 나갔던 게 1차 과목은 개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1회 문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1회 문제도. 그러니까 개정된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건 1차 과목이 1000문제가 넘게 기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낼 수 없으니까 문제를 결국은 달리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달리 내다 보면은 이 과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과목은 뭐냐면 2차 과목은 이건 끊임없이 개정이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사법만 보더라도요. 15회 전 문제 있잖아요. 15회 전 문제는 거의 쓸 게 없어요. 거의 쓸 게 없습니다. 그 정도 틀이 다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사법 같은 경우도 그랬고 공법도 그렇고 세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허구한 날 바뀌어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결국은 공법이나 세법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죠. 물론 이 공시법은 개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역시 개정이 잘 안 되고 다만 이 등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예규라는 게 있는데 등기 절차에 대한 예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시세법을 제외하고 이 과목들은 엄청 개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거의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내기가 평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과목은 상대적으로 사실 쉬워졌는데 이쪽 두 과목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10시간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 과목의 비중을 7시간 정도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 과목만 갖고. 그러니까 전체 10시간 시험 비중, 공부를 하실 때 1차 과목만 두 과목을 가지고 7시간 정도 투자를 해줘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과목은 한 번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 자체를 요구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는 주간반입니다. 주간반이니까 이제 낮에 공부할 시간이 있긴 있는데 그럼 전체 공부를 할 때 할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과목의 할애를 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2차 과목은 지금 현재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법 교수님은 뭐 다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과목, 중개법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과목에서 비교적 평이하다고 그랬거든요. 평이하다고 그랬는데 6월달까지는 제 과목은 절대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대지 말고 1차 과목을 주력을 하세요. 이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남겨놓고 2차 과목을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6월달까지는 1차 과목을 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차 과목을 하지 말고 1차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동 공부는 수업을 듣고 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제 과목 같은 경우는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복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업만 듣고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리면 되고 그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1차에 주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주력해주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 내내 수업에 지금 나오셔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뭐 집안에 대소사도 있고 애들 학교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도 만나서 술 한잔 해야 되고 그럼 일주일 내내 수업을 나와야 되니까 이게 뭔가 약속을 잡아서 하루를 빼야 되는데 6과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민법, 개론, 공법 엄청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도 등기법 같은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세법도 들어봤더니 아주 복잡하고 세율이 아주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만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과목을 한번 빼고 약속을 잡고 한번 회포를 풀어야 되겠는데 어떤 과목을 뺄까?
중개법을 뺀다는 얘기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속을 잡을 때 중개법을 뺄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고 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는 거 민법이나 개론을 빼고 약속을 잡지. 응? 2차 과목 이건 안 듣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은 별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목은 수업을 빠져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니까. 근데 2차 과목은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부분을 몰라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요. 한 번 한 주에 저랑 뵐 때 약 한 50페이지 내지 70페이지를 나가요. 진도가. 그럼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보완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안 봐요. 다음 손한테 듣지 뭐 그러면서. 그럼 이제 계속 이빨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수업은 되도록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면은 대신 영상으로 꼭 보완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다 1차를 투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까지 6월달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결국은 후반에 가서 7, 8월 달에 가서 2차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자격시험 공부한다고 소문 다 내놨지. 불합격하게 되면 창피하니까 1차락도 이제 합격하자 하고 2차를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제 그럼 결국은 수험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를 절대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1년에 끝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고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는 1년간의 스케줄 관리를 엄청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그 작전을 짜기 위해서는 스케줄 관리를 할 때는 결국은 1차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당락을 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차를 못 넘어오기 때문에 2차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반드시 넘어오셔야 돼요. 대신 1차만 넘어오면 2차는 중개법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를 다 해버려요. 해버리니까 결국은 1차를 넘어오시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의 주력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럼 1차를 지금 현재 주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1차 중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법과 개론 중에. 당연히 민법부터 해야죠. 민법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은요,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되지 않고는 다른 과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우리 과목에서는 민법이 엄청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면 우리 과목을 잘해요. 잘합니다. 개론을 잘하잖아요. 개론을 잘하면 공법을 잘해요. 그럼 개론을 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민법을 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민법을 잘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뇌가 뭐 좌뇌가 발달했냐 우뇌가 발달했냐 바로 이런 문제인데 뭐 좌뇌냐 우뇌에 따라서 민법 개론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해요. 두 과목을 다 잘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과목 중에 먼저 해야 된다면 민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요 무조건 봐야 될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부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론을 이제 차츰차츰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으로 따지면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거든요. 저도 법대를 나왔는데 제 경험으로 따지면 저는 민법생이 아니지만 공부하는 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민법 과목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연못에 눈 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못에 눈이 내렸거든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공부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왜 메모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 민법은 연못에 눈 내리듯이 아무리 내려도 이거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티가 안 나요, 전혀. 근데 밤새 연못에 눈이 내린 거예요, 밤새. 그럼 결국은 눈이 계속 녹아들다가 더 이상 이제 녹아들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표면이 살짝 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눈이 내려갖고 더 이상 녹아들지를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쭉쭉쭉 계속 쌓여버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민법 과목이라는 게 바로 연못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차 과목의 특성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1차 과목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민법 과목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계속 그 의문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쏟아붓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2차 과목은 달라요. 2차 과목은 내가 공부를 하는 순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특히 중개법 같은 경우도 수업을 들을 때는 잘 아시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이건 문제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개법이 속을 새길 겁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2개를 끝까지 못 맞힐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중개법은 가장 최고 득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장에서. 근데 중개법도 대부분 공부를 쭉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2차 과목은 결국 실무 과목이 되고요. 암기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는데, 1차 과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꼭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모르더라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반복이 왕도이지 파고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1차 과목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2차를 시작하는데, 7월 달에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6월 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1차 과목이 뭐 평균 45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7월 달에는 반드시 2차를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나가고 이제 같이 그래야지만 이제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이제 1, 2차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 칠판에 메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판사한다고 그러는 데서 칠판에 계속 쓰게 되는데, 이걸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이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하고, 여기 칠판에 적는 내용들은 나중에 서브노트라는 걸로 하나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전과목 요즘 다 서브노트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브노트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오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저자들인데, 중개법도 물론 제가 쓴 책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누구보다 이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압축 요약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스피드예요. 개론 교수님이나 민법 교수님 들어보셨겠지만 빨라요? 그렇진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질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천천히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수업을 상당히 빨리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가 있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듣다 보면은, 이 적다 보면은 휙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훨씬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 요 적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서브노트 정리되니까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은 다 메모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뭐, 개괄적인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1년 스케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이 이거고요. 여기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으시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